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84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자,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업무 지역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자체에 대한 제한, 그 다음에 법인의 이제 겸업 제한 되는 거 있죠. 요 세 가지 정도 얘기합니다. 자, 먼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지역.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일단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전국에 걸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법인의 분사무소도 전국, 특수법인 특별히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도 전국.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자,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가 소지하는 특광, 도 내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대상물에 한해서. 자, 우리가 등록관청은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그렇죠? 그런데 업무 범위를 지역별로 얘기할 때는 시군구 단위로 얘기 안 합니다. 특광도 단위로 얘기를 합니다. 특광도. 그래서 특히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자, 만약에 아까 뭐 얘기했죠. 관악구에다가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악구에 있어. 그럼 서울특별시 물건은 다 다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특별시, 광역시, 도내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대상물. 자, 그럼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말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지역에 제한이 없다. 전국에 있는 물건 다 할 수 있다. 그럼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지역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제한받는다. 근데 이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전국의 물건을 다 다룰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뭐에 가입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준 정보망입니다. 아시겠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하면 거기 올라와 있는 물건에 한해서, 거기 올라와 있는 물건, 정보망에 올라와 있는 물건에 한해서 전국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두 번째 줄 공개된 물건에 한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이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도 고용인을 쓸 수가 있죠. 응? 만약에 공인중개사를 고용인으로 써, 소속 공인중개사로. 그럼 원래 공인중개사는 전국을 상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럼 이때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전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규정 뭐하러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으며, 그 다음에 공동사용의 경우에도, 자, 부칙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해. 그럼 덩달아 같이 물건을 다룰 수 있느냐? 안 돼요. only 부칙에 의한 공인중개사는 전국에 있는 물건을 다루려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물건에 한해서 다룰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고 지역을 위반하고 하면 마지막에 업무 정지 처분. 다음에 중개 대상물의 제한. 두 번째 줄 종별에 따른 제한은 없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의 범위, 부칙에 의한 사람이건 개인이건 법인이건 공인중개사들 다룰 수 있는 물건엔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과 제한. 거기 표를 보면 21회, 22회 뭐 해서 잔뜩 시험 문제 나왔죠? 매번 나오는 거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죠. 그리고 맨 밑에 가로 2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먼저 개인인 경우 봅니다. 두 번째 줄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개인인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쵸? 다른 법에서 겸업을 못하게 막지 않는 한 중개업하고 겸업을 못하게 다른 법에서 막지 않는 한 얼마든지 겸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세요.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 자, 요거는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가 없죠.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하지 못합니다. 그것만 일단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가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은 겸업이 제한되어 있죠. 그러면 개인은 겸업이 제한되어 있는 거야? 이 법에 의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봐야지. 그쵸? 자, 법인이 제한이 있는 겁니다. 법인. 자,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기준에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도록 하였고, 공인중개사법상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업무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겸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겸업 제한을 위반해서 하게 되면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등취가. 니은에 보시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할 수 있는 업무는 당연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도 할 수 있는 업무들이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 밑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이 중개업 이외에 할 수 있는 업무 해가지고 기읍부터 비읍까지 나와 있죠. 그죠? 자, 이 중에 기읍부터 미음까지는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라든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든가 분사무소라든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만 비읍번에 나와 있는 거 다 하는데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만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법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냐? 중개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법인은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너무 황당한 질문이죠. 이 법인이 목적이 뭐야? 중개업을 하려는 법인이 중개업을 못하면 어떻게 해? 응? 자, 거기에 겸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기읍부터 비읍까지. 자, 상업용 건축물 주택. 자, 부동산의 관리대행. 그 다음에 니은번 상담. 디귿번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주로 이제 프랜차이즈업이라고 그러는데, 자, 부동산 114라든가 스피드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야. 그 다음에 미음에 상업용 건축물 주택. 뭐야 이번은 분양대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어? 관리대행도 가능하고 분양대행도 가능하다. 누가? 법인만? 개인도. 자, 그 다음에 미음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도배나 이사 같은, 여기서 조심하세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도배업을 직접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법인은 도배업을 직접 하면 안 돼요. 이사업도 직접 하면 안 돼요. 어디 도배업체가 잘한다, 어디 이사업체가 잘한다, 여기까지만 법인이 할 수 있는 거야. 알선 아시겠죠? 알선. 그 다음에 경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신청 대리. 자, 경매 공매.
자,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경매를 일컫고요. 공매 그럼 보통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를 얘기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자, 요거 할 때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매수 신청 대리. 이 매수 신청 대리라는 말은 우리가 경매 법원에서 하는 경매 요걸 갖다 입찰을 한다고 그래요. 보통 입찰 방식으로 하는데 요때 입찰표 작성해서 내는 이 행위를 뭐냐면 매수 신청이라고 그럽니다. 매수 신청. 그럼 본인이 낙찰 받으려는 본인이 가서 직접 매수 신청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개업공인중개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한단 말이야. 부탁을 한다고. 그러면 대신 가서 해준다. 매수 신청 대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매수 신청 대리를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받고 해준다는 얘기지. 즉 업으로 한다. 그 업으로 하는 건 결국은 이렇게 자격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알선뿐만이 아니라 대리, 입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담은 물론이고. 밑에 거기 알아두기 해가지고 나온 내용, 개요해서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뒤에 가서 우리가 할 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 가로 3번 중개업과 겸업의 차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예를 들어서 분양대행을 한다. 그러면 수수료 규정을 적용받느냐 이 얘기지. 이 법에 있는 수수료 규정. 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 업무를 하면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 수수료나 이런 거 전부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뭐 제한이나 이런 게 전부 적용돼. 자, 그런데 만약에 분양대행을 한다. 관리대행을 한다. 그럼 이 법하고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양대행을 해서 얼마를 받건 여기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관리대행을 했어. 중개수수료를 받아? 아니에요. 이 법이 적용 안 받습니다. 이 말이 그 의미예요. 응? 그러니까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야? 중개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분양대행을 하다가 사고가 터졌어. 분양대행을 하다가 사고 터졌어. 이 법에 의해서 사고 터진 게 아닙니다. 분양대행을 하다가 사고 터졌어. 그러니까 업무보증 설정해 놓은 거 가지고 그걸로 처리가 안 돼, 이거는. 따로 분양대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따로 개별법이 있다면, 그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그걸 지켜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자, 다만 공인중개사법에서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제시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3번 그러므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관련 계약서 서명 날인 의무, 법정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의무 등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매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수료는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 말고 겸업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경매 관련된 업무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머지 겸업들은 이 공인중개사법이나 이런 게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항상 문제되는 건 업무 범위, 겸업할 수 있는 거 요거 얘기할 때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경매, 공매 요거만 못해요. 얘도 다 할 수 있어. 경매, 공매만 못해. 다만 업무지역이 어떻게 돼? 특광도로 제한된다라는 거.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그렇죠? 자, 문제 한번 봅니다.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3번에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분양대행할 때 뭐를 분양대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상가용하고 주택. 그렇죠? 상가용, 상업용, 건축물, 주택 이렇게 얘기를 했어. 토지란 말 안 들어갔죠? 자, 나머지는 전부 겸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5절에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 사무소에 게시해야 되는 거. 자, 동그라미 1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자, 사무소에 게시해야 할 것 그 밑에 정리해 놨습니다. 그걸로 기억해서 1번의 기억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니은번에 자격증 원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걔 자격증도 게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 리얼의 업무보증 설정 증명서류. 그래서 4개가 들어가는 거야. 4개. 등록증, 자격증, 요율표, 업무보증. 그쵸? 4개. 자, 디테일하게 그 가로 열고 한 것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 의무 봅니다. 휴업 신고, 사전 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3호를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휴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자, 3호를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자, 만약에 2달 쉬고 싶어. 휴업신고 한다, 안 한다? 그냥 쉬면 돼요. 아시겠죠? 문 잠가 놓고 그냥 쉬어. 그러면 돼. 근데 만약에 3개월 이상 쉬고 싶다. 이러면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휴업신고. 휴업을 한 경우에 신고하는 사후신고가 아니라 사전신고입니다. 2번에 가보세요.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개별적으로 휴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죠. 책임자가 좀 쉬고 싶어. 그러면 개별적으로. 자, 그런데 휴업신고를 어디다 가서 합니까? 등록관청 어디? 주된 사무소.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보시면 업무 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으면 업무를 개시해야 되겠죠? 개설 등록했어. 업무 해야지.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개설 등록을 하고 나서 바로 중개업을 할 것은 아니야. 좀 쉬었다 하고 싶어. 뭔 개설 등록하고서부터 쉬었다 하고 싶어. 이게 뭐야 이거. 피곤이 누적됐나 보지. 그쵸? 시험 공부하느라고 너무 그냥. 그럼 뭐하러 개설 등록을 그렇게 일찍 해. 자, 개설 등록을 했어요. 좀 이따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때 가서 중개업을 하면 돼. 근데 이게 3개월을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미리 휴업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휴업신고. 그 다음에 위반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등록 후에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업무 정지 처분이, 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면 상대적 등록 취소고, 등취과죠? 등취과 줄여서.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업무 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업무 정지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3월을 넘어서
초과해서 휴업하면서 신고를 안 했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자, 그런데 이게 끝도 없이 쉬다 보니까 6월을 초과해버렸네. 이렇게 되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이 있을 수 있다. 자, 휴업기간 및 기간 변경 신고. 자, 휴업기간은 기억하세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3개월을 초과하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그 신고할 때 휴업기간도 같이 신고를 해야 돼. 몇 개월 쉴 건지. 3개월 이상이죠? 그러면서 이때 6개월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6개월. 자, 6개월을 넘어갈 수 없는데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뭐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또는 군대 입대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변경을 받아준다. 전자문서 인정해 주고요. 그래서 거기 부득이한 사유들 나오죠.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라든가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취약이 뭐야? 학교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휴업기간은 처음에 신고할 때 나 몇 개월만 쉬겠습니다 하고 신고하는 거죠? 자, 2개월만 쉬겠습니다 하고 신고합니까? 그건 그냥 쉬라고 그랬죠? 신고는 언제부터 해? 3개월이 넘는 휴업을 할 때. 자, 그럴 때 휴업기간을 정해서 신고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5개월 쉬고 싶어. 그럼 5개월 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6개월 넘어서 한 7개월 쉬고 싶어. 안 돼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개월 해가지고 휴업 신고했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변경이 안 됩니다. 기간.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변경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변경. 자, 이런 기간에 대한 부분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기간 변경 신고 이런 거 안 했을 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자, 휴업을 하고 나서 업무를 재개하려고 할 때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업무 재개 신고서를 작성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우리가 휴업 신고할 때요.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같이 냅니다. 같이. 그러면 업무 재개 신고하면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돌려줘요. 업무 개시하니까 어떻게 벽에다 다시 붙여놔야 되잖아. 등록증. 그렇죠? 휴업하는 기간 동안 업무 안 하죠? 그 등록증 가지고 있으나 마나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보관해 주겠다 이 얘기야. 가지고 있다가 업무 재개 신고 들어오면 등록증을 다시 반환한다. 휴업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 재개 신고를 한 뒤에 재기업해야 하며 휴업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업무 재개 신고를 한 뒤 재기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휴업 신고한 다음에 재기할 때는 재기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쵸? 그 다음에 휴업기간을 꼭 지켜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네. 그러죠? 좀 더 일찍 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신고 안 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업무 재개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휴업 시 사무소 유지, 휴업 중에도 중개사무소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 휴업했다고 해서 등록이 효력이 소멸됩니까? 등록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야. 사무소를 계속 유지하고. 자, 행정심판에서는 휴업 중에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뭐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전의 판례입니다. 현행법상 등록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했대요. 휴업 신고했다고 해서 사무소를 없애버리면 안 돼요. 유지해야 된다. 자, 폐업 신고.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된다. 자, 폐업은 폐업하고 나서 신고하는 거예요? 폐업 전에 신고하는 거예요? 폐업 전에 사전신고.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폐업할 수 있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신고. 자, 폐업 신고 안 하면, 자, 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해야 하네. 등록증 더 이상 필요 없잖아. 갖다 줘야지. 그쵸?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폐업 신고 안 하면.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사망했어. 개업공인중개사 사망했어요. 폐업 신고는 누가 해야 돼? 폐업 신고는 누가 해야 돼? 폐업 신고는 누가 하는 거야 원래?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해야지. 근데 지금 사망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안 계시잖아. 어딘가 누워 계시지. 걸어서 나와? 자, 폐업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사망한 경우엔. 그 다음 휴업 폐업과 관련된 기타 사항. 휴업 폐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 준다. 뭐 관련 서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볼까? 옳지 않은 것은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때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사망한 때 초상 치르기도 바쁜데 지금 폐업신고부터 할까? 의무가 없다고 그랬죠? 사망한 경우. 자, 그 다음에 7절 간판 철거. 철거 대상.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에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무소는 어떻게? 폐쇄해야 되겠죠. 거기 있는 간판 어떻게? 철거해야 되겠지. 그거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요? 누가 그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간판이 걸려있는 관계로 그 일을 하잖아. 그럴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를 했어. 당연히 간판 철거해야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됐어. 취소됐으면 더 이상 못하잖아. 간판 철거해야지. 만약에 간판 철거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했다. 그러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한다. 대신 나와서 철거해버린다. 간판 철거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차트 5에 중개계약 제도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중개계약 제도와 거래 정보망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중개계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이 중개사법 할 때만큼은 요 계약이 뭐라고? 중개계약이라고. 그쵸? 중개계약. 요거는 여러분들이 중개해야 할 대상 행위야, 이게. 거래. 이거는 매매일 수도 있고, 임대차일 수도 있고, 각종의 계약이라고 불리는 것들. 교환계약일 수도 있고. 그쵸? 이런 계약들. 여기서 중개하는 거예요. 중개. 이 중개를 하려면 얘들한테 의뢰를 받거나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그런 근거가 결국은 이런 계약을 통해서 얘들끼리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중개계약이라고 불러. 중개계약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인중개사법에서 보고 있는 게 이거 두 가지야.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은 이 전속중개계약서 법정 서식까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했을 때는 서식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야 돼요. 이걸 하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집을 구한다든가 뭐 할 때 그냥 중개사무소 떡 들려가지고 우리 집 좀 놔줘. 우리 집 좀 팔아줘. 나 세 좀 얻어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그래요? 싫어 그래요? 싫어. 넌 안 해줄 거야. 그래? 오케이 그러죠. 그렇죠? 그게 뭐 한 거야? 둘이 계약한 거예요. 중개 계약한 거예요. 일반 중개 계약입니다. 일반 중개 계약. 그런 게 흔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이 일반 중개 계약은 책임 관계라든가 이런 게 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청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수 청구에 있어서도 자, 일반 중개 계약은 여러 명한테 동시에 할 수도 있죠. 얘 입장에서는 얘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막 찾아가서 할 수 있잖아. 그럼 결국은 보수 청구권은 누구한테 생겨? 먼저 이걸 성사시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생긴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얘가 틀려지는 거예요. 요거는. 요 둘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대. 그러면 얘는 얘가 소개하는 쟤하고만 거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자, 얘가 이렇게 얘를 소개해 줬어요. 그럼 얘가 얘를 통해서 이거 계약을 하는 거야. 만약에 얘를 배제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래도 보수를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거야. 얘가 얘를 안 알려주고 얘가 스스로 얘를 발견했어. 얘가 스스로 얘를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둘이 직접 거래를 했어. 전속중개 계약된 상태에서 직접 해버렸어. 자, 이렇게 됐을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얘는 얘한테 지불을 해야 된다. 지가 스스로 발견했는데도. 이러면 전속중개 계약이에요, 이게. 근데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다. 이게 독점계약이야. 그럼 전속중개계약일 경우에도 또 뭐 어떻게 나눠지냐면 얘가 스스로 발견해서 했을 때 얘한테 주기로 한 중개수수료를 전부 다 원래 약속했던 걸 다 주느냐 아니면 실비만 주느냐 요 차이가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그 중개계약의 유형이 그런 게 있다. 그 외에 뭐 독점 또 순가 중개계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내용들을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